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약 한 달 전으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올 고용도 그래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4월, 5월 그 소비도 나쁘지 않고 2분기 성장률도 2%대 중반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뒷받침하는 미국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유 환율 연구소 예상대로 일자리도 3월보다 크게 증가했고 4월 일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5월 고용도 4월에 이어 여전히 뜨겁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상무부가 노동부죠. 미국 노동부가 고용을 발표를 했는데 5월 민간 고용이 약 27.8만 개니까 28만 개 육박하죠. 근데 경제 전문가들은 이게 17만 개 정도 증가할 거로 봤단 말이죠. 4월에. 그만큼 이제 5월 고용시장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5월도 4월처럼 고용시장이 뜨겁더라. 금리를, 즉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만은 고용시장은 기준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제 기업별로 보면 그 구조조정 기업도 있죠.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증가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니까 어떤 이게 어떻게 이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뭐 정시에서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을 거고 금리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앞 시간에 보유 한일연구소가 얘기한 미국 그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통계가 그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매매 가격이죠. 그 오히려 바닥을 찍고 돌아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유 한일연구소가 지금까지 그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계속해서 통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임금 상승률 5월 임금입니다. 전월 대비 또 5.6% 전년 동월이죠. 5.6% 정도 상승했으니까 오히려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오히려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아졌어요. 이것은 결국은 6월 이후 소비 증가에 또 기여를 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소폭 증가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요. 얼마든지 고용 증가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니까 고용과 실업을 다 함께 고려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기준금리를 그동안에 계속해서 인상을 했지만은 고용시장에는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률에도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는데, 국내 경제 전문가나 미국 경제 전문가들 다수만 자꾸 그 기준금리 인상에 기초해 가지고 그 경제 성장률이 뭐 2분기에도 좀 망가지고 3분기는 침체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안 맞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 실물 경제 전망을 못하면, 즉 고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리고 그 경제 성장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금융시장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에 배팅해야 될 것을 하락에 배팅하거나, 아니면 주가 조금 오르면 수익 실현하고 쳐다만 보고 있거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뒤늦게 따라가면서 매수하거나,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니까 그만큼 이제 실물 경제의 기초가 되는 그 일자리와 그 다음에 고용과 그 다음에 성장률, 굉장히 중요하지. 임금 상승률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하고 미국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뭐 주식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기준금리 인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꾸 그 뒷발 뭐 헛발질 한다는 표현을 누군가 댓글에 달았던데 지난 한 6 내지 7개월 이상 헛발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수익률 저하로 나타나고 그렇다면 이게 원인은 뭐냐라는 거죠. 우선은 이제 미국 경제를 잘못 봤고 최근에 와 캐나다 경제 1분기 성장률도 경제 전문가들은 0.4 정도 성장할 거로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0.8 성장해서 거의 2배지요. 그런데 이제 미국 경제와 캐나다 경제는 뭐 하나의 경제권이잖아요. 미국 기업 약 뭐 40%, 즉 캐나다 GDP의 40%가 미국 기업이 창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캐나다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캐나다 또 국민들이 소비 여력이 생기니까 또 미국 실물 경제도 살아나고 또 캐나다 경제가 살아나니까 미국 증시에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미국 경제와 캐나다 경제 그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고 뭐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멕시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뭐 48% 정도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멕시코 경제도 이제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그 분위기로 반전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경제 국가 간 경제 상호작용 관계 그리고 미국 경제와 캐나다 경제, 멕시코 경제가 서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무시하고 자꾸 기준금리 인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률 전망에 실패하고 고용의 전망에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증가하는데 또 감소할 거로 보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피해자는 이제 시청자가 되죠. 전문가 의견을 믿고 따르는 시장 참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 소비도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아마 포유 환율 연구소 예상대로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4월보다는 0.5% 정도 연율로 따지면 6% 이상 증가 가능하다. 그러면 4월 소비가 3월 대비 그 연율로 따지면 거의 10% 증가했단 말이야. 그럼 평균을 따지면 앞 시간에 얘기한 대로 한 20일 됐나요? 한 6, 7%는 온단 말이죠. 그 4월과 월 평균을 하면 6월에 좀 망가지더라도 앞 시간에 2분기 성장률 2.5%대 안팎, 즉 중반을 제가 예상했는데 이제 점점 더 그 예상이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3분기 성장률을 아직도 마이너스로 예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포유환율 연구소가 앞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포유환율 연구소는 3분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간밤에도 주가가 하락 이틀 조정을 받다가 이런 통계들이 뒷받침되니까 또 상승 반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나스닥 지수가 13,500, 700 가까이 있을 때 제가 좁은 박스권에 2주 이상 행보할 거다. 1, 2주 정도 행보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또 박스권도 그 바닥이 깊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폭이 그래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상승폭도 또 열려 있어요. 낙폭이 작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워런 버핏처럼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그 전문가 집단도 있고 또 아니면
인버스를 해놨는데 미국 실물 경제 돌아가는 거 보니 이거 인버스 하다 나중에 거르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내리기만 내리면 다시 이제 그 청산하고자 하는 뭐 이해관계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4, 5월 소비가 또 4, 5월 고용이 또 5월 인플레이가 또 5월 임금 상승률이 2분기는 물론 3분기 성장률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호재와 악재가 항상 공존하니까 그것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여러분들이 길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경제 전문가들 다수가 정보 융합 능력이 굉장히 취약해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인상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죠. 그리고 고용 증가도 전문가들의 전망은 틀리지만은 지금까지 포유 환율 연구소 예상대로 지난 3월 한 달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만 예외적으로 전망과 차이가 있었지. 지난 10월 이후 포유 환율 연구소 예상과는 거의 뭐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가 지수 전망 14,000선까지는 돌파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현실로 다가왔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 세미나 할 때 그랬어요. 어떤 분이 13,500 이상 14,000 안팎에서 그 수익 실현한 다음에 인버스 투자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세미나 끝나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제가 인버스 투자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버스 투자한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고 또 조기에 또 가격 내리니까 또 내리는 거 따라가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 매도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익률이 못 나오는 이유가 앞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분석에 실패한 거예요. 즉 다양한 호재와 악재를 융합하는 데 실패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가거나 또 그 10년은 수익률 5%, 10%, 100% 주가가 올라오는 엔비디아도 20% 정도 수익 남기고 판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데 투자해 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걸 앞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아크펀드는 그 엔비디아를 연초에 팔아 가지고 테슬라를 샀는데 수익률 격차는 불과 6개월 만에 거의 50%에서 뭐 거의 60% 차이가 나죠. 그만큼 이제 판 잘못 읽어버리면 정보 융합 못하면 수익률이 50%, 60%그 6개월 동안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게다가 거꾸로 갔다 하면 수익률 격차가 뭐 80%, 100%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노파심에서 오늘도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3분기도 그 침체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함부로 인버스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6월 미 자산시장 영향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식시장은 아마 좁은 박스권일 거예요. 왜냐하면 3분기가 침체 오지 않는다면 큰 폭으로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캐나다 경제와 멕시코 경제가 이제는 미국 경제 성장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앞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외국인 투자 비율 얘기했는데 지난해 동기비해 48%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캐나다도 고용이 증가하고 멕시코도 고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미국산 제품을 많이 팔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미국 기업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또 고용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3분기 성장률이 미국 3분기입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은 있겠지만은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거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 미국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 채권시장에 또 주식시장하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캐나다나 멕시코, 일본 등에서 또 투자할 수 있죠. 특히 일본은 엔 약세만 되면 또 유리하니까 미국 채권시장에 또 투자할 수 있고, 또 일본 그 금융회사는 자기 고객들, 그 대출 고객들이죠. 대출 고객 내지는 또 일본 투자은행들도 주식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서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일본 투자은행들도 엔 약세를 즐길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미국 채권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바닥을 찍고 돌아서거나 최소한대로 행보하는 수준에서 멈춘다면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다. 이번에 부동산 분야에서 건설 분야죠. 고용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여러 곳에서 듣는 건 좋은데 최소한도로 그것을 융합할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그래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죠. 또 다양한 정보 중에서 가중치가 높은 게 있단 말이죠. 기준금리가 가중치가 높으냐, 임금 상승률이 가중치가 높으냐는 거죠. 또 물가 상승률이 미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까? 아니면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까? 이것도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것이 크냐를 여러분들이 형량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